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국민의당 토론회 전담 사회자 송기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오세정 국민정책이용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가 60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권 60항쟁과 촛불혁명을 같이 연결하는 그런 토론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혁명이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게 4.19 혁명, 그 다음에 6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마도 작년에 작년에 거쳐서 있었던 그 촛불 혁명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역사를 바꾼 혁명이라고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19 혁명이나 6월 항쟁도 그거에 따라서 이 헌법이 바뀌고 제2공화국, 제6공화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체제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부 다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년 올해 일어났던 촛불혁명에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그 제도와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헌법과 제도, 정치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목을 6월 혁명과 촛불혁명의 시대적 과제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 네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 항상 그 시대적 화두와 함께 살아오신 실천적인 지식인들이셔서 상당히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국민의당이 이런 토론을 주최하게 된 것이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우리 당 혼자서는 사실 많은 걸 이루기 어렵지만 또 우리 당이 없으면 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제도 개혁, 헌법 바꾸는 이런 제7공화국을 제대로 만드는 이런 걸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의 촉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기도 순탄치 않은데 국회를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을 하고 오늘 6월 항쟁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고 함께 참관을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은 6월 항쟁의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6월 항쟁의 역사적인 원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촛불혁명을 진행을 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6월 항쟁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6월 항쟁의 정신의 기저 속에서 새로운 촛불혁명이 또 일어나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나라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항쟁과 혁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완수를 해야만이 이 항쟁과 혁명의 역사적인 조명을 제대로 하고 또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우리의 직분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은 격이 없는 열정적인 토론을 기초로 해서 시대적 과제가 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여러분의 토론 발제를 통해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6월 항쟁은 진행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월 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수용을 하고
실천을 한 대한민국이었더라면 촛불혁명은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루속히 촛불혁명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혁명이 추구했던 가치, 이 혁명이 이루가려고 했던 의지를 단시일 내에 그 과제를 통한 완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명의 진실된 가치와 역사적인 의의는 혁명에서 얻는 교훈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촛불혁명의 가치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이 교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혁명이 예고되는 불행한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 속에서 오늘 토론회의 역사적인 의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전남대 조정관 교수님, 또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원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오승용 전남대 교수님, 정철희 전북대 교수님,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님, 양재진 연세대 교수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 사계의 권위와 존경을 인정받고 전문성을 최고로 평가받으신 이 교수님들을 함께 모시고 저희 당에서 행사를 하게 된 이 기쁨을 어떤 행사보다도 더 가볍게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토론을 주최하고 또 주관해 주신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의 평소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깊게 또 치하를 드리고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점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용철 원내대변인의 축사를 듣고 자석 정리 전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기념 촬영 좀 하고 가시죠. 김동철 원내대표님 먼저 축사해 주시고. 2, 3분만 잠깐만 앉아주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2, 3분만.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회가 좀 바쁩니다. 청문회, 정부조직 개편, 추경 등으로 국회가 상당히 바쁜데 이 와중에도 87년 6월 항쟁과 촛불 시민혁명의 유사점 그리고 상해점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그리고 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짚어주는 이와 같은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토론을 준비해 주신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님과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은 당시에 그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라고 하는 것을 저항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두 혁명이 꿈꿨던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대를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우리 오세정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6월 항쟁은 그런 점에서 묘한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이제 촛불혁명은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만 우리가 시대를 교체하고 정치를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혁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혁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의 기틀을 다지고,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처음 시작한 다당제의 기틀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이외에 모든 개혁 과제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제도화시키는 일에 여야 모두가 정말 협치의 정신으로 가는 것이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우리가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말 제시해 주시는 수많은 그런 과제들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 정치권은 온전히 잘 떠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기념사냥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준호 비대위원장님과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준비했는데 즐겁게 감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전 대표님,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도 이쪽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수님. 김정은 최고위원님, 이쪽 나오시죠.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 관장하신 분과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서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께서 더 이상 모양이 않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되는 이거 딱 강조되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됐어요? 사진은 찍혀봤는데 한 번도 받아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사진. 모르죠. 뭐 신문에 나오더라고. 구령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됐죠? 다 찍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이 없으면 안 돼. 예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즐겁게. 요거 가져가시고. 예, 오늘 발제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정관 교수님과 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성공회대 경제학과 유철규 교수님,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님, 전남대 5.18연구소 여기 안 하시고? 오승용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승영 교수님 여기. 예, 오늘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하여 발제는 15분, 토론은 한 분당 8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체적 정리를 이후에 발제자께서 정리 시간을 드리고 청중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쪽 뒷좌석에 앉아 계신 전문가님, 우리 최창주 전문가님이랑 우리 박정우 전문가님도 한 앞으로 페이지 의견을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네. 5분 정도 걸리죠. 5분까지는 안 걸리고요. 15분이라. 빨리 읽으시면 사실 원래 읽는 용도로 만들어서 실은. 근데 읽기는 좀 그러네요. 아까 제가 자, 이제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조정관 교수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충격이 컸고요. 특히 광주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부터 함께 하기도 했었고 당시 광주시당 위원장까지 했던 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패배한 것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몸을 못 가누고 헤매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발제 요구하셔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발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정말 이 나라가 많이 변했다, 변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조 교수님, 예, 아직도 우리 대선 패배 충격에서 못 헤어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좀 예. 정치를 수습하고 계신 동안 제가 중요 예비를 소개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비대위원 맡고 있는 김정화 비대위원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전 비대위원이셨던 정준교 의원님, 예, 저기. 그리고 좀 신용현 의원님 오셨습니까? 네. 송금주 의원 오셨습니까? 네. 송금주 의원과 안 와도 될 자리를 보고 오더라고요. 조 교수님,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정신이 좀 수습이 됐습니까? 계속 할까요? 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금주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6월 항쟁 30주년 나라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뭔가가 조금 덜 변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은 반대로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을 몰아내자라고 외쳤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우리 국민의 함성은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6월 항쟁의 시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없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결과로 구성되었던 87년 체제는 수많은 문제점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정치가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가 이 나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정치가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삶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외쳐질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87년 체제는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 체제로 지금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나왔던 1천만의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정파 속에서, 다양한 생각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 모두 합할 수 있는,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면 더 이상 이런 정치를 보지 못하겠다, 이런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라고는 또 다른 외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의 핵심은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항쟁으로 세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꺼져가고 있으니 다시 불길을 당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항쟁 30년에 촛불혁명이 다시 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발제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30년 사이에 한 세대가 흘렀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재조직해달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섹션의 다수제 민주주의로부터 합의제 민주주의로 부분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항쟁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다수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제도 없고 단 한 번의 투표로 2위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런 소수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왕적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36.6%라고 하는 적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고, 최근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결국은 41% 수준의 득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표가 일단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처음에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차적으로 대통령을 해갔고 그것들이 그 대통령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깜들, 즉 삼김 시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다수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과반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압박하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과반수에 대해서 대항하는 적대적인 양진영의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사회를 닥치고 있는 세대의 변화, 다시 말해서 2002년 월드컵 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의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정치적 이익, 다양한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탈근대 사회, 세계화 정보화 사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창조 혁신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려서 싸움박질을 벌이는 그런 방식의 정치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2016년도 초에 만들어져서 총선을 치르면서 정립이 되었던 4당 체제,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4당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3, 4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재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그 견인을 해낸 에이전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당제, 3당제, 4당제, 5당제라고 하는 이러한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자연스러운 다당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각종 다른 제도들,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력들, 거기에 우리 정치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촛불혁명까지 당기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내지는 재구성, 이것은 무엇이냐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엇보다도 건전하고 온건한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 이 행사를 취한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율 등등,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나 모든 환경에서 여전히 양당제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국민의당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제3당으로서 또는 제3, 4당을 엮어내든 아니면 제3당으로서 우뚝 서든 간에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다당제를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 거기에 국민의당의 목적이 또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핵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발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호남의 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크게 극복하면서 전국적인 제3의 정당으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션을 지금 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호남의 자민련이 되느냐, 아니면 제3당으로서 왼쪽과 오른쪽의 큰 정당들을 오히려 견인해내는 제3의 길을 국민 앞에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당이 다음 집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나아가는 나라로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로 다당제를 위하여 우리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방향으로 즉각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 변화와 요구가,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에 가장 무심하고 가장 대답하지 않던 측이 이번에 대통령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바로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실천해 나가는 선도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요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시간을 끌거나 모호하게 나오거나 애매하게 나오거나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 몇 개, 뭐 국정감사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이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부터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당제를 위한 제도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요구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제3당 국민의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촛불혁명이 국민의당에게 준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헌은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져가느냐 내각제로 가져가느냐 혹은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줄이는 정부통령제 대통령제로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개헌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든 간에 핵심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형태의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당이 다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만 빼고요. 청와대만 빼고 아마 국회의원들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논의에 붙여서 제도적 정치의 논의에 붙여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의회 정치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개헌을 만들어 가야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강고하고도 굉장히 고압적인 대통령 정치를 끝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또한 이 개헌은 반드시 중앙집권국가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되는 개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운운하면서 말로만 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국회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치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당들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담아지는 그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핵심화도로 국민의당이 끌고 가는 그런 정치개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어영부영하는 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못 잡았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만 내세우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엘리트 정치로부터 국민의 정치로 변화하라.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의 또 다른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관료, 전문가 정치, 한마디로 말해서 카르텔 정치, 이 두 가지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 혁신과 그리고 정치 문화 변화를 분명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다당제를 지켜낼 수 있는 길들을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당 체제냐 5당 체제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의당이 빠지면 4당 체제가 됩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당이 나서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숫자를 과감하게 내려가서 차라리 5당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당이 칭찬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의당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너무 가까운 당이어서 당리당략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당
있어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확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고민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당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고보조금 배분의 합리화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의당이 자기 자신의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소수당을 보호하고 소수당 정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서 다당제를 일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국민의당이 해야 될 미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국민의당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 내부에 대한 창조적인 혁신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리더십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체로 보면 지금 정당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화가 덜 된 정당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관료적 안정화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결국 공천의 문제입니다. 정당은 결국 공천이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혁신에 대한 모든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공천 룰과 공천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미리 발표하고 그거를 적용한다, 예외 없이 적용한다,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예비경선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도입했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를 개혁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번째로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적인 쇄신입니다. 여기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이 말씀 꼭 비대위원장께 드리고 싶었는데 인적 쇄신이 없는 어떤 종류의 정당 혁신도 감동이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하고 정반대의 이미지의 의원님들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싶다면, 물론 지방선거 갈 때쯤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남의 중진 의원,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 몇 분이 스스로 나서서 정계 은퇴를 하시든가 불출마 선언을 하시든가 대기종군을 선언하시든가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누가 책임이 있었나? 누가 책임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 전체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지다신 분들이 넘버원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십시오. 인적 쇄신. 누가 누구를 압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십시오. 유력한 선배 정치인이 아직 능력 남아있고 아직 더 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훨씬 좋은 그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영퇴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국민의당이 나갈 길이고 촛불혁명이 저는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발제를 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재편성 이론에 의하면 30년에 한 번씩 정당이 재편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1960년에 4.19와 61년에 5.16을 거쳐가지고 성립된 제3공화국이 1987년, 27년 만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87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촛불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변하는데 정치도 변하고 정당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당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넘버원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3의 길이 대세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대세 정당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당입니다. 단 하나,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걸맞지 않아 보여서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쓴소리를 여기에 담았습니다만은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담대한 개혁과 더욱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판짜기의 진짜 정치를 지금 우리 박주선 위원장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또 박지원 전 대표님 대단하신 분이고 김동철 원내대표님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나서서 거칠 것 없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고 그것이 저는 촛불혁명을 국민의당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 발제는 저희가 한양산업 축사 전에 먼저 발제를 했으면 그래야 될 분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전북고단의 김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예,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사실 또 비대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또 내용 잘 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명세 수석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졸리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리는 계속 계셔야 됩니다. 주물이 부족하다. 주문이 못하겠어요? 응. 예,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 강명세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지난 아직 한 달쯤 됐나요? 오늘 이틀 더해서 한 달인데 25%가 여전히 이제 촛불을 거부하고 75%가 이제 촛불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결과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촛불은 돼서 40% 대통령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 텐지. 왜냐하면 DJ도 지속 가능하지 못했고, DJ가 된 것도 굉장히 정말 엄청난 비상한 조건의 결합, IMF 위기라는 조건, 충청도와의 결합, 이런 굉장히 수구적인 세력과의 결합,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이 정권 교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역사가 45년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잉태되어 왔던 많은 이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제고, 대통령에 더불어서 단순 다수제 1등만이 돼야 되는 그런 제도에서 보수 세력이 굉장히 유리한 정치 제도를 우리 갖고 태생적으로 안고 있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25%가 금방 45%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또 일회성으로 이제 노무현 일회성으로 끝났듯이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사실 비상한 조건에 의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정동희 후보의 처절한 패배,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되돌아봐도 다 예측 가능했던 패배였고, 그것이 왜 예측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인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뭐라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기 그 생계를 영위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정치 개혁을 정치인 대표죠. 정치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 개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 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의회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궤를 맞춰야 된다. 또 하나는 연임제를 해야 된다. 그게 두 가지예요. 그것이 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제가 단임이라서 민주주의가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의회제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안 맞아서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계속 만들어졌고 그것이 안 만들어져서 이 소득 재분배가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기회가 주어지면 광화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회가 안 주어지면 자기 혼자 입으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런 비정규직이고 이런 그 각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갑질에 그냥 쪄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75%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차별받고 있고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왜 다수를 위한 정치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다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금 양당제로 흐르면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의존관계가 되듯이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양당제의 적대적 의존관계 비슷한 형성이 형성돼서 서로 그것을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이번에 이기면 할 수 있다. 대통령제 지면은 다음 대통령에서 이기면 할 수 있다. 이런 이게 주로 양당제의 그 정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하에서는 한금치도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잠깐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엔 그림 3을 보십시오. 지금 양극화가 우리가 심각화되는 거는 이 양극화의 경향이 바로 우리 정치가 노무현 김대중 때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때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김대중 노무현 때 더 악화되었다. 그것이 팩트 체크를 해서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현실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왜 이렇게 됐었냐 그런 걸 사실 우리가 말해야지 그걸 이제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보면 우리는 그 이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 이제 97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98년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거고 이때부터 사실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고온을 형성한 다음부터 과거처럼 내려가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비정규직이 양산된 거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거고 이거는 지금 가장 잘 사는 10%하고 가장 못 사는 10%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다른 나라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상하이 10% 자료를 보면 한국이 이쪽 그룹들이 모든 게 실패한 거예요. 소득 상하이 10%도 굉장히 열악하고 빈곤층도 높고 한국의 빈곤층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인 빈곤 문제 가장 심각한 거 거기다 포함돼서 이런 건데 그리고 상하이 10%는 비교적 낮지만은 이 그룹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잠재적으로 촛불의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뛰어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정치가 한 걸음도 여기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정치는 계속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양극화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고 의회고 한 걸음도 여기서 실질적인 조치를 가시적인 구조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한 거고 앞으로도 지금 같은 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입니다. 거대 정당은 지지자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10%도 지지를 하지만 가장 잘 사는 10%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했어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에요.
다양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면 정책 경향은 굉장히 좌고 우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지하려니 저쪽을 빼야 될 거고 저쪽을 지지하려면 또 이쪽이 빠지고 그래서 신속한 자기 지지 기반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하위 10%를 하다가 때로는 비정규직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벌도 외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거대 정당들의 그 삶 모습이고 새누리당이나 한국당이나 그런 면에서는 이 오버래핑 돼 있는 게 또 그 엄연한 또 사실입니다. 사실 빈곤층도 아까 그 자리에서도 봤지만 미국과 한국이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이런 이제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정리하면 이 소득분포라는 하나의 그 중대한 기준에서 보면 한국 상황은 어떠냐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평균 여기 있는 34개국의 평균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더 열악하냐 보면 한국의 이 소득 재분배나 빈곤율 상황은 멕시코하고 칠레 이 그룹 정도의 수준밖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OECD 국가가 가입한 게 YS에 가입했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은 이것이 이쪽으로 와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대개 유럽의 나라들이고 유럽의 나라들이라는 것은 여기 나라, 이 나라들이 다 대통령제입니다. 한국 대통령제, 멕시코 대통령제, 칠레 대통령제. 미국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도 여기서는 좀 괜찮은 상황이지만은 이쪽 빈곤층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런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양당제 갖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것과 달리 이런 쪽에 나타나고 있는 주로 여기에 80%는 비례대표제이고 우회중심제 국가들이 왜 그럼 이런 나라들에서 소득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그 갑질에 대한 견제가 제동장치가 잘 되느냐? 그거는 경제를 정치가 어차피 제동을 거는 것이고 정치적 제동이 잘 걸리려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세력이 의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아무도 정책 개발을 하지 않고 정책 제안을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치인이 어떻게 자기 정치 지지 기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다음에 자기가 재선을 하고 다음에 집권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자기 지지 기반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는 거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빈곤층의 가장 활발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뭐 7%, 8% 얻었다고 그러지만 5%를 얻었다고 그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00석에서 5% 아닌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지지 기반에 상등하는 이 비례대표 부분에 상응하는 의석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치 현실하고 의석수하고 왜곡을 통해 가지고 정치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누구를 위한 정치냐. 많은 사람들, 서민이나 빈곤층이나 중산층 이하 이런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지지 세력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당들, 그런 정치인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비정규직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그러죠.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더 키워줄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는 바로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그들이 지지받은 만큼 와서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처럼 4당, 5당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작은 목소리들이 합해서 자기의 지분만큼 서로 타협하고 자기의 지지 기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그 한국 정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런 소득 재분배도 개선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어떤 거대 양대 정당들이 그 정당들도 아마 이렇게 된다면은 자기의 정책 그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런 비정규직 그 철폐나 또는 이런 소득 재분배를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피지 못할 경우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지속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같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활발하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제안을 비정규직 감퇴나 또는 소득 재분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은 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물어보면은 특정 정당 빼고는 하지못해 바른정당도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도 증세를 해야지 할 수 있다. 그거 바른 말 아닙니까? 증세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현실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정치적 이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이 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유하고 소득세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법안을 낼 경우 자기가 과연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같은 현행 조건하에서 장치자에게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는 각 당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각 정치인은 개별적으로는 의회 중심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활성화하고 정책 정당으로 태어나서 정말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을 위한, 그것이 대한민국 75%를 위한 정치. 그것이 이제 복지를 더 지금보다 활성화하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를 줄이고 이런 것을 하고 싶겠지만은 지금 제도화에서는 아무도 고양이 달에 누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정치인들이 가장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칼럼을 쓰는 시민운동가 또는 여러 가지 로컬 레벨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정치인에게 촉구하고 우리 사회 다수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적어도 확대를 통해서 의회 중심제로 가는 이 만성적인 지금 몇 번의 대통령을 우리가 봐왔지만 제왕적인 대통령 우리 또 만들어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선에 의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우리가 천진난만한 발상이고 몇 번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출발할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제도의 제동장치를 받습니다. 그 제도는 자기 지지 기반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지지 기반이 원치 않는데 자기가 왜 그 일을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는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여기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럼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왜 안 왔냐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대통령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많은 학자들입니다. 우리 선배 학자들이 야, 있는 제도나 잘하지 뭐 제도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니까 제도의 중요성이라는 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 노벨상에 처음으로 제도 학파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고, 제도가 왜 중요하냐. 사회 바꾸는데 개혁하는데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10년 이상 선배들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주화 연구하는 분들도 제도 왜 중요한지 얘기 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의회제 하면은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이가 우파의 어떤 재집권 전략으로서 계속 내각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내각제하면 당연히 우파의 어떤 전횡물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의회제는 이 보수가 허물어가지는 시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편선거권이 실현되면서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 진보 세력이 먼저 제안해서 만든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상황에 다르면은 진보고 보수고 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제나 비례대표제가 한국 사회에서 유난히 편견의 포로가 된 거는 어떤 지식의 어떤 한계, 지식 축적의 경험, 현실 경험은 대통령제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런 지평을 넓히지 않으려는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로 윤영교수님하고 다당제,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구체적 명세로 이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철규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유철규입니다. 예, 상대 주신 토론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기 전에요. 또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와서 토론 잘하는지 한번 감시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소개합니다. 유한정 때 저랑 같이 열심히 돌팔매질을 했던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예, 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문 준비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려운 주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분들 감사드리고요. 기본 논지에는 동의할 부분이 많아서 또 그다음에 이 정치제도 문제는 제가 특별히 이제 전공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원래 토론 섭외받고 부탁받은 것이 6월 항쟁과 촛불의 사회 경제적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을 부탁받았던 데 따른 것이거든요. 그 토론문 준비된 걸 읽어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이 갑질 횡포를 거부하고 고발하는 것이라는 우리 강 위원님의 발제,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라는 그 우리 조정관 교수님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의는 일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 자료집에 우리 그 강명세 위원님 발제문을 보시면 아까 제 이 PPT도 띄웠었는데 4번째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3이 있습니다. 제 기본적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 3을 가지고 그 불평등이 심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룹이 대통령제다 이렇게 해서는 좀 설득력이 없지 않겠나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우선 일본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그룹에 지금 그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자료 확인은 못했지만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하면 그럼 일본의 의원 내각제, 일본의 비례대표제가 이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거냐 과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본 캐나다나 영국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의식이 이제 제가 토론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넷째 패러그래프에 한국 사회 경제 체제를 갑질 체제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대기업 집단에게 모든 혜택이 몰리고 중소하청 기업의 희생 위에 대기업이 성장하는 빨대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갑질 체제의 핵심에 재벌 체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체제 논의는 우리가 이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빠질 수 없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서 단순히 지금 많은 분들이 재벌 체제 문제를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형 재벌의 편법 불법 행위를 작은 재벌들이 따라합니다. 중소기업들도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그 기업 내에 노사관계나 노동 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인권 침해 행위 이게 전부 기업 내부, 그다음에 그 노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당 내부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발전에 빠졌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나오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하나의 대안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4개 축이 하나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협회, 파운데이션, 재단입니다. 다음에 공제회죠. 뮤추얼 에이드 소사이티. 다음에 협동조합, 코오퍼레이티브. 이 4개의 사회적 조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국이 다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정경련이 어소시에이션. 세월호 선주협회가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남이가 동창회가 어소시에이션. 자, 공제회 어떻습니까? 공제회비 냅니다. 가장 큰 공제회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고.
그다음 협동조합. 엄청난 규모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죠?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단. 엄청난 재단들이 많아요. 근데 다 불법 비리 탈세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대안을 끌고 들어올 때 그 말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의 4대 조직을 해체, 혁신하고 바꿔놓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다 장악이 돼 있어요. 이름과 그 형식이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이름과 형식을 다 깨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하청 중소기업들이 때때로 갑질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2012년, 11년에 갑질 사태가 유명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기업이 돌아가야 중소기업이 산다라는 얘기를 항상 중소기업 연합회들이 합니다. 다음에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갑질 체제를 지탱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정치 개혁을 통해서 뭘 할지는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 갑질 구조가 유대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해명하고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정치 개혁을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 경제, 특히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산업화 패러다임입니다. 그걸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선성장 후분배, 산업국가 건설. 이 패러다임은 지금도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패러다임의 현실의 실현은 이미 87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에 잘 살아보세요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유신 나고 그 다음에 3월에 중학공파 선언하고 정부가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 홍보물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째, 한강에 유람선 떠 있고요. 양쪽 고속도로에 자동차 다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촌 섭니다. 이것이 당시에 70년, 73년 이후에 나왔던 정부 홍보물의 아주 핵심적인 홍보물의 내용입니다. 이게 잘 살아보세요 한국의 내용이란 말이죠. 북한의 쌀밥에 고깃국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비전은 이미 언제 가시화되는지 아시잖아요. 87년, 88년에 가시화됩니다. 올림픽대로 언제 만들어집니까? 88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아파트촌 언제 만들어집니까? 주택 200만 원. 한강 유람선 언제 뜹니까? 1987년입니다. 세모. 비전은 실현되었습니다. 산업화 비전은. 근데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 이제 한국 사회는 비전 없는 시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 비전이 없는 상태로 한국은 87년을 거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죠.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비전은 뭘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비전 없는 30년 동안 각 계급 계층은 갈등을 반복합니다.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87년 민주항쟁이 요구했던 사회경제적 과제는 선성장 후분배 이 비전을 깨야 된다. 이걸 극복하자는 요정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에 산업국가 건설 제조업 그 다음 페이지에 제조업 비중을 보죠. 88년이면 제조업 비중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다시 올라가요. 현재 한국의 제조업의 한국 전체 제조업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30% 가까이 됩니다. 놀랍게도 고용 비중은 15%가 안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탈산업 국가들과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한국 제조업의 규모는 세계 5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뭐라 그래도.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내려가서 수출 내용을 볼까요?
반도체,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이 수출 구조가 확보된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중간에 보시면 KT가 빠지고 현대중공업이 들어간 그 한 가지 경우를 빼면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대 그룹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도 똑같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미 87년에 실현된 산업화의 비전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경제적 구조는 계속 밀고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합의된 비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중화공업화의 이제 정착과 이 제조업의 하나의 제조업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쭉 적어 놨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립 가공 중심의 제조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표출됐다는 얘기를 좀 적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적은 건 뭐냐면, 자 이제 당신은 이제 개혁 과제가 왔어요. 한국 경제 또는 한국 자본주의가 더 이상 비전이 실현되고 이걸 갖고 더 이상 갈 힘이 없어지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80년 후반에 이제 개혁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노동을 배제하고 자본이 주도하는 개혁의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87년 전후한 시기에 한국 경제는 기존의 한국 경제 특성인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 배제적 내수호갑적 불균형 산업 전략과 안 맞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당시에 이제 고비용론이 있습니다. 고집가, 고금리, 고임금 이런 구조들로 산업 경쟁이 급격히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이념을 주도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한 지배 세력은 수동적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문제 풀 거냐라고 어떤 그 자본 세력 또는 지배 세력이 답을 못 준 상태가 이제 그 6월 혁명 이후에 일정 기간이 흘러가거든요. 계속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요구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이걸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러한 요구들은 기존의 지배 구조의 프리즘 속에서 왜곡되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 30년간 재벌 주도 또는 자본 주도의 경제구조 개혁이 진행된 이유가 됩니다. 몇 가지 경제구조 개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현재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운영 대수는 세계 1위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말은 뭡니까? 한국에서는 노동을 배제한 산업화 시기의 지배 체제를 끝까지 밀어붙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라고 괜히 바보같이 로봇 안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봇 도입이 기존의 일자리 구조나 기존의 소득 구조나 노사 세력 관계 속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한국은 아주 극단적인 노동 절약적 대량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구조를 이 로봇화를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이거를 기존의 노조와 기존의 그 경영진이 둘 다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가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이 로봇화를 이렇게 급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설 투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단기간에 감가상으로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24시간 가동시키기. 그게 바로 장시간 노동이에요. 그 장시간 노동을 소득으로 연결시켜주면 노조가 수용합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경직적인 이 장시간 노동이 필요한 경직성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은 제가 굳이 이걸 표현한 거는 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는 그 구조를 해소할 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봤자 또 다른 우회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이 법인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노동법 지켜졌으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 OECD 최장 노동시간 될 리가 없어요. 따라서 정치제도 개혁해가지고 장시간 노동 하지 말자고 아무리 선언해본들
그 장시한 노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그 구조를 해소할 전망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오게 됩니다.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양극화도 한 예로 보죠. 이것도 자본이 주도한 구조 개혁의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저는 87년 이후라고 봅니다. 셋째 줄에 분출한 노동자 요구를 복지제도 등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나 정상화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당연히 안 다루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개혁을 요구하나 또는 노동이나 다른 아까 얘기한 비정규직 지금 같으면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임금을 올려주고 끝내죠. 그래서 대기업 재벌 체제 재벌 중심으로 대량의 임금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게 지금 임금 양극화의 시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임금 양극화가 그 다음에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말씀드리면 최장집 선생님께서 왜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무능한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국의 자본주의 국가가 무능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 서구 역사 속에서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와 결합시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 다음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민주주의를 기존의 시장체제와 어떻게 결합시키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라는 고민이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현재는.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줄에 제 발제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무능과 실패와 민주주의의 무능은 구별해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무능, 국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걸 민주주의의 실패로 틀고 있다. 다만 이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한국이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의 비전, 사회경제적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2분 넘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정치개혁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구조, 이 패러다임과 함께 이렇게 보지 않으면 좀 규명이 쉽지 않다, 방향 지시도 쉽지 않다. 아무튼 많은 걸 시사해 주신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다음 장 교수님,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최 선생님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요양 발제 토론문에도 있듯이 강명세 박사님의 사회경제적 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그거 플러스로 시간이 있다면 좀 수정선생님과 최 선생님의 말씀에 의견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 요약문은 세 가지로 이제 토론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명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경제적, 특히 이제 복지국가, 이런 이제 사회보장제도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억누르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특히 정치제도적인 문제 측면에서 좀 숨통을 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례대표제 도입, 또 의원 내각제, 뭐 도입도 좋고 뭐 그런 쪽 전적으로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이제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이제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그것은 당연히 저는 여러 가지 정치개혁 측면에서 이제 당연히 가야 되고, 그것이 복지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이,
비례대표제가 지금 우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는 지금의 비례대표들이 하듯이 전국 단위의 선거구제에서 정당이 지지를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전국 단위 선거가 되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지역 내, 곧 권역의 혹시나 권역의 지역 발전 공약 가지고 또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사회경제적 이슈를 갖고 정당 간 정책 경쟁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구 단위를 어떻게 획정하는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얘기되는 것이 문턱을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집단들이 의회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되도록 낮추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것은 거버너빌러티입니다. 이 국회 안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온다면 그건 이익집단 정치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뭔가도 하나 제대로 결정하도 아무것도 안 될 건 그래요. 그래서 온건한 다당제를 지향하는 비례대표제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왜 5% 문턱을 두고 있느냐, 우리가 3%인데 스웨덴이 왜 4% 문턱을 두고 있느냐를 고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2%로 낮추자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턱이 높은, 그래서 온건한 다당제가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는 실력이 되는 정당들이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돼야 한다. 그냥 무조건 비례대표로 다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지금식으로 하면은 가장 문턱이 없는 비례대표제가 이태리의 비례대표제입니다. 이태리의 언거던 거버너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떤 정책 결정도 안 되는 이태리의 모습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점, 거버너빌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 개혁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를 전하면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건 공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논의가 되던가 아니면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인해서 정당 정치가 온전화된 다음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소선거구제에서 복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무래도 지방 정치, 지방 문제의 중앙 정치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없이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 중앙 정치,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화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중앙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선거를 펼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그래도 공공재 문제,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 문제, 안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아젠다가 됩니다. 즉 사회경제적 문제가 아젠다가 되는 게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를 얘기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복지를 끌고 온 거는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 그렇고 노무현이 그렇고 보수 후보에서도 박근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없이 대통령제 그냥 없애는 것은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시간이 주어지는 간단히 한 1, 2분만 좀 조정환 선생님의 또 발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거버너빌러티를 말씀드렸는데 헌법 개정이고 민주 정치 개혁을 하고 할 때 거버너빌러티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회의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독재자가 막 이러거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협력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국민의 뜻이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정책이 그런 결정이 그래도 제때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식물국회가 항상 민주주의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거버너빌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격리성은 필요합니다. 이 시민사회의 이익 집단이 다 개별 사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개별 이익에 너무 복무한다든지 단기적인 이익에 복무하는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격리성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된 엘리트 정치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협진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엘리트적 결정 과정입니다. 또 한 과정은 환자들이 투표해가지고 이 병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품질은 어느 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가서 그러면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투표하고 내 병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쪽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 과정 통해서 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국가의 정책 문제는 개인의 병 문제보다 사실 더 복잡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큰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냥 뭐 다 개방하고 다 와서 다 얘기하고 뭐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것이 정책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헌법 개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격리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 격리성은 개별 이익보다는 공익으로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너무나 지나치게 한쪽만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되는 말이 하나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철 선생님 말씀 중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진단, 사회경제적 문제 진단하는 데서 좀 너무 관성적인 것은 아닌가. 또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시대 변화, 사회적인 경제 변화에 부응하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과거 거에서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현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냥 제가 답은 없으니까 그냥 저는 뭐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삼성과 우리나라 재벌 행태들을 이게 재벌의 문제인가 글로벌 대기업의 문제인가를 좀 구분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나 구글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애플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면서 폭스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의 영업이 36% 얻어가면 그만큼 자기네만 다 편취하는 글로벌로 이제 말하자면은 원화청 관계에서 다 편취하는 건데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우리 대기업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원화청 관계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든 국내 아웃소싱 하든 요 관계에서 문제인 것인지 이게 그럼 과연 문제인 것인지 또 한 번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청 중소기업들은 삼성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마 뭔가 합리적인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국가 강한 게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5대 독일, 일본, 미국, 중국 다음에 저희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문제일 것인가? 그러면 제조업이 약한 것이 좋은 것인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없는 것이 그럼 좋은 것일까? 또 자동화가 장시간 노동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도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2교대 할 것, 3교대 하고 3교대 할 것, 4교대 하면 장시간 노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즉 이건 재벌 체제, 대기업이거나 자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노조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제 영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 산별 체제, 유럽 같은 산별 체제가 아니라 기업별 체제로 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위 10% 공공 부분하고 대기업 부분에만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원, 어느 조직이나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원 이해관계 보살펴 주죠. 그래야 자기 리더십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기업 복지 해달라고 하고 고용 안전 자르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공공복지 필요 없죠.
뭐 비정규직이고 뭐 그쪽에 고용 안정돼 있고 나는 솔직히 상관없는 거죠. 그쪽에서 좀 더 유연해돼 가지고 기업이 거기서 숨통을 트는다면 나는 고용 안정되니까 좋은 거겠죠. 뭐 이런 문제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좀 바라보면서 현실 진화도 하면서 대안도 좀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지국가도 되고 좀 정치 발전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유철민 교수님 토론하고 그다음에 양재인 교수님 토론으로 오늘 토론이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던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일단 그 두 분 발제 후에 두 분 좀 토론하셨고 오순용 교수님 토론까지 들은 다음에 발제자분과 토론의 그 일단 정리 그 발표 후에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순정입니다. 저는 토론문이었고요. 제가 특별히 게을러서 토론문을 준비 안 했던 건 아니고 토론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안 해서 제가 토론문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논문 심사하다 보면은 꼭 논문 안 읽고 와가지고 지적 이제 뭐 의견 내라고 그러면 제목 가지고 시비를 건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였는데 제가 좀 제목부터 좀 시비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인데요. 87년 6월의 어떤 항쟁은 말 그대로 6월 항쟁으로 표기가 돼 있고 지난 겨울부터 올 초까지의 촛불혁명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평면적으로 보면 6월 항쟁보다도 촛불혁명이 훨씬 더 좀 거대하고 큰 건데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6월 항쟁과 촛불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몇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선 뭐 전 국민적인 항쟁이었다라는 거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 뭐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변화들이 시작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찌됐건 보수 세력들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 변화의 요구가 분출되었다라는 것. 그런 점은 공통점이겠지만 큰 차이도 있습니다. 우선 6월 항쟁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은 즉각적으로 개헌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어찌됐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뭐 선거제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이긴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변화가 반영이 되었지만 지금 이 촛불혁명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건은 1단계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다. 2단계 정권 교체가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바지만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개헌, 뭐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든가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한 모색들이 있었다거나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좋게 이야기하면 촛불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다단계 혁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단계 저항이 있었죠. 2단계 어찌됐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3단계와 4단계 과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3단계 헌정체제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인 이 사회의 어떤 이 설계도 변화가 있던가 또는 사회경제적인 어떤 세력 간의 연합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완수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혁명이라고 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평면적으로 보더라도 저의 시비가 괜한 시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6월 항쟁은 말 그냥 항쟁의 수준이고 그에 비한 절반의 성과도 거두고 있지 못한 현재의 촛불은 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은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 과제, 시대적 과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시대적 과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를 던져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뭐 제가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오랜 권위주의 통치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도 뽑지 못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것들은 좀 이제 좀 바꾸자. 그리고 집권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선거제도 좀 바꿔서 새로운 어떤 정치를 모색해보자. 이런 것들이 87년 6월 항쟁의 시대적인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촛불의 시대적인 요구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아직도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번 촛불 과정에서 촛불 항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과연 시대적 과제로 표출되었을까?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있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일반화시켜낼 수 있는 것들인가? 그렇지만 한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촛불 항쟁이 전개되는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대체적으로 각 세력들별로 이 촛불 항쟁의 과정에서 인식했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런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의 가장 큰 차이는 6월 항쟁이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이 일련의 농민들의 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전 국민적인 항쟁이 각각의 각 계급 계층들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촛불은 오히려 정반대의 과정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초기에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왔던 많은 시민들이 어느 순간 숫자도 줄어들었고 촛불 광장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구호나 요구 이런 것들도 점점 특정 정치 세력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점점 더 협소화되어 갔던 것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이후에 이어졌던 19대 대선에서의 결과를 혹시 좌우했던 것들은 아닌가. 이미 그 촛불 항쟁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의 표출 과정이 혹시 그 내부의 정치적인 세력 관계, 헤게모니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들은 아닌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19대 대선 과정에 표출되었던 것들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적어도 어떤 정파나 정치 세력을 떠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촛불 항쟁 과정에서 합의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6월 항쟁이 이전 시기까지의 사회적인 요구들이 표출되었다라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촛불 항쟁에서 사회적 요구라는 것은 결국은 1987년 헌정체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소진되었다, 시효 만료되었다라는 하나의 신호로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들을 정치권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문제는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신호를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결선투표제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과제들이 우리의 어떤 논의 테이블 위에 의제로서 좀 나올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로 제도와 삶의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촛불 항쟁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포착했던 가장 큰 의미는 30년 동안 이른바 87년 체제로 만들어졌던 운영되어졌던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어떤 체제로서의 기능적인 효용성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양극화 해소라는 문제, 강명수 교수님도 발제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대선 과정, 촛불 집회 과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어야 될 것, 의제화되어야 됐던 부분들이 사실은 양극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면 아시겠지만 정작 촛불 집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민층들의 참여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화이트 칼라를 비롯해서 이른바 좀 먹고 살만한 분들의 정치적인 참여들,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와 직간접적인 어떤 이해가 맞닿아 있는 분들의 참여들은 굉장히 늘어났던 반면에 정작 초기 촛불 집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서민들의 참여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들의 목소리가 촛불 집회 내에서도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당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뼈아프게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서 양극화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는 10대 90 사회입니다. 1대 99 사회라는 것은 지적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관련된 소득 배분이라든지 소득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차상위 9%가 거의 50% 가까이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양극화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차상위 9%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촛불 정신으로, 촛불 혁명이라고 그들이 그걸 부르는 이유였고, 촛불 집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갔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과연 누구를 대변했어야 했는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누구를 실제로 대변했고 누구를 대변했어야 하는가. 저는 여기에 국민의당 대선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 아주 마이너하게 후보의 문제였니 전략의 문제였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누구를 대변했고 누구를 대변해야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답을 주지 못했다. 결국은 저는 이 양극화 문제,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 양극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요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가. 그게 사실은 정치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풀어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존의 1987년 체제의 문제이고 현행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87년 체제의 가장 큰, 정치적으로 본다면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위임 민주주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위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선거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아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탄핵까지 가서 결국은 탄핵이 인용되는 결정까지 왔던 것들도 결국은 위임 민주주의의 어떤 파국적 상황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폐 청산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나 위임 민주주의의 유혹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제, 이건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야 될 문제지 본인이 나서서 인정하라고 지시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가야사 문제 연구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위임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들이 반복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임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폐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게 사실은 청와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와대 조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커졌던 것은 유신시대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30하국 때까지만 해도 박정희가 관료들 중심으로, 정부 부처 중심으로 정부 운영을 했습니다. 한 10년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이제 대통령 개인에게 다 집중시켰다라는 겁니다. 중화공업뿐만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청와대 조직이 아주 비대화됐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위임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거고, 아버지한테 배운 걸 그대로 했던 게 사실은 딸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죠.
장관이라는 것은 그냥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청와대 매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조가 오늘날과 같은 민주화 과정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가 시대적 과제로서 촛불혁명의 과제들을 지금 토론하는 자리이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위임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해내지 않는다는, 저는 그것은 개인의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결국은 제도적인 뭔가 조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할 말 있기 일단 발제자께서 한 5분 정도씩 그 토론자 들으시고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 플로어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석 의원님이 마침 그 약속한 다른 자리에서 잠깐 나갔습니다. 아마 4시까지 들어온다고 그 사이까지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정관 선생님부터 5분 이내로 같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하신 분들 말씀을 제가 또 다시 옮기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심한 갈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조금 챙겨야 될 부분만 잠깐만 챙기면 이렇습니다. 유철규 교수님 말씀 대단히 저는 인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얼른 보기에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 같지만 보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발전이나 패러다임, 비전 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적으로 무능한 국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벗어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닐 테고, 저는 그게 또 민주주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겠죠. 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반수만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촛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80%가 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됐던 것이고, 또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도 저는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43명인가요? 234명이죠. 234명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이 제대로 된 것이지, 201명이 찬성했거나 그랬다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또는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마저도 탄핵에 함께 해줬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거대한 사회적 합의인데요. 그런 거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끌어나갈 정치적 리더십이, 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 제도, 그리고 리더십,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받고, 굉장히 좋은 말씀, 제3의 길이라고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거하고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엘리트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더니,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저야 사실 저는 무슨 직접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대의제 민주주의자인데, 그런데 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로 선출됐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기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방만하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지는 그런 민주주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직접적 개입이, 국민의 직접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런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저는 양 교수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 간에 상충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발제하신 우리 강명세 교수님 말씀은 100%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강명세 교수님 말씀하고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서 한 5분의 1인가요? 아마 지금 현재 비례대표 숫자가 5분의 1인가 그럴 텐데요. 6분의 1인가요? 인데 그 숫자를 그냥 늘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가 중심이고 거기 비례대표 의원들이 격가지로 얹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제로 완전히 바뀌면서 소선거구제가 격가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게 이제 독일식 선거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존의 원리, 즉 다수결이면 다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세력들이 합의해서 가지고 말하자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한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그것은 강명세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와 우파 간의 대타협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좌와 우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부숴버리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의당이 저는 특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국민들은 저는 촛불혁명에서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거 하나만 돼도 저는 개헌 하나도 안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하나만 제대로 고쳐도 나라가 많이 변할 것이고 정치가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고 전위부대로 저는 국민의당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승영 교수님 위인민주주의 부분은 사실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청와대가 지금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진짜 이거는 촛불혁명의 정신은 정반대의 정신입니다. 얼른 보면은 힘센 사람이 막 개혁을 잘할 것 같지만 이런 개혁은 곧바로 역공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 2년 안에 과거 태국에서 탁신 정부 이후부터 나타났던 빨간 셔츠, 노란 셔츠 게임,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강 셔츠, 파랑 셔츠 게임이 곧 시작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과정을 무시하는 포퓰리즘적인 그 개혁 그 과정을 결코 우리 국민의 60%의 유권자의 60%가 문재인 대표를 찍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얼른 보기에는 좋아 보여가지고 박수 몇 번 받을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저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 나라가 큰 상황, 큰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지금 백업을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거대해진 청와대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거는 국민의당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청문회 기간 과정에서부터 이미 제동을 확실히 걸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5월 9일 선거가 있었지만 이제 5년 후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제도 개혁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금 정책의 수준은 뭐냐면 연임제하고 의회제하고 의회선거하고 대통령하고 맞추는 거, 요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봐요. 25%를 금방 45%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와 마찬가지에 또 다른 이제 그 보수의 대반격이 시작될 거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게 무슨 이해찬식의 무슨 사정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중간 어떤 그 지점을 설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되고, 대통령 개인의 어떤 인기에 영합한 그런 선에 의해서
이 모두가 잘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좀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두를 던졌는데 왜 그 유럽이 산업화를 먼저 시작하고 식민지 개척을 많이 갔는데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유일하게 왜 호주하고 미국만 잘 사냐, 북미하고 왜 그 오세아니아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사느냐? 왜 자원도 많고 다 자원이 많은데 아프리카, 남미 왜 이렇게 다 못 사느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같지만 그 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게 되느냐? 몇 개 나라만. 그 왜 그러냐면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서 자기 자식을 낳고 자기가 거기서 몇 년 살다 오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려면 영국에서 와서 영국과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돼. 권력을 나눠 가져야 돼. 권력 분립하면은 그냥 사우디 같은 게 되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진짜 살려면은 결국 식민지 그 모국하고 싸워야 되고 식민지와 그 원래 모국과 똑같은 제도 의회민주를 도입을 하고 민주화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재산이 온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 자식들이 계속 갖고 있으려면은 영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자기도 그 살만한데 저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서스테이너블하게 민주주의가 되려면 거기서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싸두고 다시 영국으로 가야죠. 그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네덜란드식으로 다 지역구를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가 아주 그 복면 모습을 차지하게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그 한순간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선거구제를 줄여가면서 이 정책 정당한 모습을 하고 정책 정당이 자기 지지 기반의 그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뭐 지지 기반을 대변할 때 분명해지거든요. 한국당은 지지 기반 대변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주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지금처럼 모든 걸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모든 걸 대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정당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색깔을 찾아가게 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그럼 그 과정에서 사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차지하게 되고 굳이 그 촛불 때문에 밤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전 우리라고 보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 얘기를 많이 저는 듣지 않으면 또다시 5년 후에 도로 노면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3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토론이 저희가 보니까 4시까지 어쩌는데 그래서 끝내야 맞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 정말 뜨거워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얘기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오 교수님도 아주 미안의 혁명이라고 다단계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사실은 촛불 시작할 때 처음 주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거의 갈수록 점점 더 소위 친노적인 그런 정파에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축소가 되면서 했는데 그 아쉬운 점이 저는 그게 아까 좀 전에 강의원님도 계셨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잘 가려면은 우리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한데 이게 완전히 그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국민의당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 그래서 촛불의 혁명에 정말 미연의 그 세력들을 다시 좀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아쉽고 그 점에서 좀 국민의당이 좀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송희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새고서 해야 될 토론 같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끝내고 또 이게 뭐 사실 한두 번의 토론을 결론이 나오는 일은 아니고 다섯 분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촛불 혁명에 얘기하면 혁명이라고 하기에는 미화한 예죠. 사실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오늘 토론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걸 완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해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치자, 세 분 토론자 다들 감사드리고 이걸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제 왔어요? 사회자께도 감사하다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